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박영아입니다. 이렇게 여기 우리 국자연 송파 모임이 이제 다시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 김병준 교수님으로부터 오늘 이렇게 모임이 있으니까 좀 와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희한테 부족하지만 이렇게 반갑고 고마운 마음을 오게 됐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조성환 교수님께서도 이게 국제 정치를 공부하게 된 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부모님이나 주변에는 이공학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근데 그쪽도 좋아했고, 역사, 문화 이런 것도 좋아했고, 또 이제 굉장히 자연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스스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단호하게 나는 물리학을 한다. 우리 부모님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선언했던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그 평준화 시절의 학생들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지금 말로 하면 전체주의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내가 이유를 모르는데 뭐 하라는 거를 저는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도대체 쓸모없는 입학식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천명을 줄 세우고 가게 하느냐. 저는 그래서 항상 입학식에 늦게 갔습니다. 대학교 때는 입학식에 드디어 안 갔습니다. 안 가도 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물리학이나 자연과학의 매력에 대해서 심취하기도 했지만, 이쪽을 안 가고 이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리학이 추구하는 어떤 자연과학의 진리를 찾겠다. 근데 이런 소위 말하는 법학과 사회과학과의 차이점은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부족하지만, 그 당시 정치 의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유신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그래서 이러한 정치 권력이 학문의 진실을 좌우할 수 있는 영역이 이런 법대나 사회과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굉장히 독립적일 수 있는 난 자연과학을 하겠다는 생각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2000년대 특히 노무현 정부 때 들어와서 이 잘못된 정치 권력이 이 국가를 피폐하고 나의 삶의 뿌리를 이제 흔들 수 있다는 거 위기감을 그때 느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해야 되겠다. 나의 전공과 이런 것에 불문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있었던 소위 보수 쪽에서 정신운동, 특히 지식인의 어떤 정치 무브먼트를 조금 관여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우리 또 조성환 교수님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 2004년, 5년 요때에 생각했던 뉴라이트 그룹이라든가 이러한 지식인 운동이 좀 더 뿌리를 근본적으로 내리고 어떤 혁신 운동을 했었으면 그래도 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우리가 이제 사실 제대로 된 보수 운동을 밑에서부터 위로 또한 위에서부터 밑으로도 아무것도 못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좀 이렇게 저항하는 뿌리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도 제가 사실 정말로 정치권에 발을 안 디디다가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이게 돌아가는 거를 여러 가지 관찰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제가 할 바를 하면서도 굉장히 정치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광우병 사태라든가 또는 이런 그다음에 이제 이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에서부터 나오는 한미 FTA 비준 반대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굉장히 저도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와서 특히 최근 지난 3년, 4년 동안 이렇게 다시 좀 더 밖에서, 정치권 밖에서 이걸 보면서 우리의 정신의 뿌리를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 지식인의 각성과 참여의 의미에서 사실 마인드 300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됐고, 또 정겸호에도 좀 이렇게 동참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정치 쪽의 문제랑은 정말 인연을 끊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4.15 총선이 끝나고 한 2, 3일째부터 선거 결과에 대한, 물론 이제 분석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거를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생겨서 또 직접 들여다보면서, 이게 정말 선거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저도 이제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파블릭하게 제가 사실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페이스북을 안 써요. 페북에 글을 안 쓰지만 그때 무언가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4.15 총선 결과가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상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걸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또 그런 것에 의문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앞서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줬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밖으로 크게 앞서서 나가서 이야기는 안 했지만 계속 데이터를 들여다봤어요. 5개월 동안.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또 각자 분석했던 데이터를 한번 같이 이야기하고 공유하자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데이터를 지금까지도 많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가장 앞서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러니까 가장 앞서서 제기했던 사실상 저는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문경원 의원이 이제 그 소송 제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저도 이제 이렇게 옆에서 많이 지켜보게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사실 저도 요번에 이렇게 하면서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할까 하다가 또 김병준 교수님께서 그냥 편하게 말로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어떤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자료가 잘 돼 있는 걸 보면 뭐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만 여러분들 이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디테일한 거는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 우리 유정자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11월, 12월부터 지금 사전선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그룹에서 이야기했고 그중에 한 그룹이 이제 백모 박상현 대표가 세뇌 탈출을 통해서 이선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많이 전파했고 또 그 우리 사전선거가 끝난 다음에 정말 며칠 동안 밤새서 그걸 지키는 그러한 이런 깨어있는 시민 조직도 활동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선거 결과 굉장히 이상했죠. 왜냐하면 당일 선거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이겼습니다. 약 1% 가까이 근소하게. 그런데 사전 선거에서는 거의 20% 정도 졌죠. 지고 결과적으로 통합해서 봤을 때 8%를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는 163대 84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30개 선거구 정도에서 25개 선거구에서 약 3%의 차이로 당락이 뒤바뀌었습니다. 즉 사전선거의 결과가 당일 선거 결과를 압도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 후보들이 그렇게 당선되는 결과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만 보통의 경우에 물론 사전선거에 나가는 사람과 당일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이 그때 사정 따라 다르지만 역대 특히 비교의 샘플인 2016년 총선에 비교해 보면 이번 선거 결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즉 2016년 선거 때는 그때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금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게 한 약 2% 정도였고 서울의 경우에도 그 당시는 새누리당이었나요? 새누리당이 조금 더 높게 받은 데도 있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서울을 49개 선거가 아니라 동별로 했을 때 524개 동입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사전투표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524개 동에서 그중에 아마 하나 정도 대규모 그 인구가 이입한 그 지역을 빼놓고는 다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일에 비해서 약 10몇 % 정도 더 많은 득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수도권 전체에서 즉 1000개 사전선거 투표소 정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좀 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만 통계학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선거 당시에 여러 그 이제 시민단체 조직에서 참관인이나 또는 이런 들어가서 그 선거 투표 개표하는 영상을 많이 찍었었는데 그것들을 나중에 리플레이해서 돌려보면서 특히 소위 말하는 그 분류기라고 하나요? 투표지 분류기. 그건 전자개표기입니다. 사실은. 그냥 투표지 분류기가라고 하지만 그거는 들어간 이 투표용지를 100% 스캔해서 읽고 나서 어디에 찍혔냐에 따라서 1번, 2번, 3번으로 분류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카운팅해서 개표 상황표를 만들어서 1번 후보는 몇 표였고 2번은 몇 표였고 하는 것들을 개표 상황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가 그 개수기라는 걸 도입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전자투표기, 소위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해서 나온 것도 다시 한번 리카운팅을 했어요, 손으로. 그래서 반드시 커렉션이 있었습니다. 즉 1번이 1000개를 얻었으면 그걸 다시 손으로 쓴 거에는 뭐 980개가 된다든가 1020개가 된다든가 그렇게 달라졌어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 나온 그 개표 실황표를 보면요. 분류기를 거쳐 나온 것들이 1번, 2번, 3번 이렇게 분류된 거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오로지 미분류된 거. 보통 1000개가 들어가면 몇십 개가 미분류가 됩니다. 즉 이 기계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 거죠. 그런 것만 다시 리카운팅을 했어요. 그걸 우리가 개표 상황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기를 거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는 거예요. 기계를 그 좋은 기계를 2번이나 거쳐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개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조작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선관위가 대놓고 법을 어기는 초법적인 일을 많이 저질렀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사전선거를 2014년에 도입하면서 분명히 1년 번호가 있는 바코드를 쓰라고 돼 있었지만 2014년 선거 때 처음부터 1년 번호가 있는 바코드를 쓰지 않고 QR코드를 썼습니다. 근데 QR코드에 대해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연구했고 그 결과에 의하면 지금 선관위가 쓰고 있는 QR코드는 처음에 썼던 2014년 거기에는 34개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올해 쓴 선관위의 QR코드에는 최대 77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QR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정보를 담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무슨 조그마한 아주 작은 기관에서 무슨 선거를 해도요. 선거 결과를 잘 보존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 3년, 5년씩 보존합니다. 법에 의해서 정부 기관 같은 데 다. 근데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선거인이 누군지 몰라요. 일반 사람들이. 그리고 후보들도 몰라요. 즉 통합선거의 명부를 후보들과 정당이 가지고 있지 않고 오로지 선관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는 사전선거 당시에는 사전선거 일에는 이게 무슨 눈으로 볼 수 있는 선거인 명부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분증을 들이밀면 거기서부터 저 중앙선거에 있는 서버로부터 이제 지시가 내려와서 QR코드가 찍혀서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가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각각의 사전선거 투표소에서 알지를 못합니다. 오로지 모든 것이 중앙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메인 서버에서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점 때문에 지금 의혹 중에 하나는 이러한 의혹이 맞다면 지금 사전투표율이 지금 조작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QR코드의 문제점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한 투표지 분류기에서 이제 분류를 했을 때 이게 뭔가 밖에서부터 조작이 돼서 이제 집권당에 유리한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네이밍한 투표지 분류기라는 이름이 거기에 안 맞게 여러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 투표지 분류기는 그냥 분류기가 아니라 굉장히 고성능 컴퓨터로서 통신 기능이 있다고 지금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외부에서 해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100군데 넘는 곳에서 선거 소송이 결국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25명의 후보는 선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4월 15일 날 투표를 했고요. 모든 선거에 관한 소송은 한 달 안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월 15일 이전에 100군데 넘는 곳에 선거에 관련된 재검표 소송이 이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군데에서도 재검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있는 몇 개의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디테일한 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그게 이제 지난 9월 24일 그저께 대법원에서 몇 명의 후배들한테 민경호 의원을 포함한 몇 명의 그 선거 소송을 제기한 후보들한테 성명 제출 요구서를 냈어요. 성명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명확하게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제대로 설명해봐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변호인단들이 그 마감일인 9월 24일 목요일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선거의 결과를 우리가 클리어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단지 손으로만 제소는 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증거 조작에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통합선거인 명부를 받아야 되고 또 서버를 포렌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포함된 답변서를 냈습니다. 9월 24일. 근데 그날 바로 그날 뭐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선관위가 이제 이런 일을 한다고 이제 공고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다음 주 9월 28일인가요? 다음 주 일주일 동안요. 선관위 서버를 바꿉니다. 네. 그 컴퓨터가 바뀌어요. 그러면 뭐냐면 그 바뀌는 과정에서 모든 게 똑같이 갈 수가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 공개된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지금 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면 있을 수 있는 통계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만 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로그인이 일어나서 어떤 식으로 실시간으로 누가 어떤 유권자가 와서 그 사람한테 투표용지가 가고 모든 디지털 데이터가 없어질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근데 만약에 선관위가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클리어하게 해명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9월 말에 이 서버도 다 바꾸고 다 바꾼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빨리 내게 해서 법원한테 이거는 그 서버가 바뀌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점검해야 된다고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딱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고 목요일 날 제출하고 나니까 당장 목요일 저녁에 알려진 게 이제 두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서버 관악청사에 있는 거를 과천청사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위 선거장비 점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하에 선거 분류기라든가 투표지 분류기라든가 또는 우리가 사전선거할 때 보면은 뭐 신분증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지가 나오게 하는 그런 모든 일체의 선거 관련 장비를 점검을 한다 그래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지금 보면요. 당장 내일 모레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4월 달에 선거가 있어요. 빨라야. 그것도 서울과 서울이죠. 부산 두 군데예요. 전국적으로 지금 선거가 7개월 후에 8개월 후인데 그리고 근데 당장 10월 달에는 그 장비를 가지고 지금 이 선거 관련 재검표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모든 디지털 지금 증거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 작업이 지금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이제 그래서 변호인 단체도 당장 금요일 날 아마 이러한 것에 관련된 고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고 지금 많은 또 시민들이 과천 선관위 앞에서 다시 또 밤새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모든 조작의 근거에 중국이 있지 않은가, 중국 공산당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8월 25일에 물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 CPEC이라고 하는 미국 보수주의 행동연합과 연계된 그 한국 조직이 KCPEC이 있는데 거기서 한국의 부정선거 공식적으로 부정선거는 아니죠. 제목은 한국의 선거 결과 리뷰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한국에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들여다본 분들과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런 그 미국의 NSC 관계자들이라든가 물론 그분들이 현직이 아니죠. 직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랑 같이 공동 패널을 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그 관련된 사람들이 일정한 곳에 모여서 참여했고 미국 쪽 참여자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화상회의를 해서 저희가 한 3시간 반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놀랐던 것은 뭐냐면 미국 측 참여자들이 굉장히 미국에서 어떤 정치권이나 또는 뭐 정보계통이나 안보계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대놓고 한국은 사이로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이렇게 거의 규정 짓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결과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의 데벨롭먼트로는 발전된 것으로는 민경호 의원과 그 다음에 저희 그 이화여대 최원무 교수님이 이제 저희 정교모의 공동 대표 중에 하나로서 4.15 선거의 문제점을 이제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알리고 운동했던 분인데 그분이 가서 미국의 워싱턴에 가서 이제 미국 아마 제 기억에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한테도 이 문제를 직접 전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열린 그 지난주에 열렸던 미국 보수주의 행동연합 CPEC의 회의에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현장에서 토론회도 했고 이런 활동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민경호 의원의 페북에 보면
미국 국무부 관계자한테 이러한 모든 자료들을 전달했다는 것을 이제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경호 의원이나 또는 저희 그런 분들의 이제 또는 많은 4.15 부정선거를 이제 밝히고 싶어하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은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대로 우리가 할 것은 하지만 결국 이것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이 지금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밝히지 못하고 나간다면 결국은 뭐냐면 한국이란 나라는 사실 지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자유세계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사실 남한에 사실 공산당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남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영도하에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소련의 스탈린과 모택동 그리고 김일성의 그러한 거 하에서 했던 이 남침을 우리가 막아냈고 자유세계와 더불어서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번영을 이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유민주 국가를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니었지만 자유세계와 더불어서 특히 그 리더격 있는 미국과 더불어서 자유민주주의를 국가를 만들었고 또 그걸 통해서 번영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줬던 나라인데 거기서 지난 수년 동안 이 나라의 체제가 허물어지고 정말 대선은 안 되는 그러한 정치 세력이 집권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민주의 꽃인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지고 그것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없고 자유세계의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4.15 부정선거의 결과를 바로잡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 있도록 분투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자유세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와 함께 이 문제를 밝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러하니 지난 수개월 동안 노력한 결과 특히 이제 지난 8월 25일 KCPEC을 계기로 해서 이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에 이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리게 됐고 이제 그것이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서방세계 리더들이 이걸 알게 되고 또 미디어들이 이걸 좀 보도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만약에 지금 재검표가 이루어진다면 그 재검표가 제대로 특히 이제 변호인단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제대로 된 디지털 증거를 조작까지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제대로 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국제 참관단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가 또 희망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 그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이 국자연에 이렇게 송파 지부가 이렇게 열려서 또 제가 이렇게 올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함께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박영하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짤막하게 또 임팩트 있게 것을 내주셨네요. 저희가 이제 곧 식사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는데 참고로 또 우리 회장님하고 연일라 부회장님께서 애를 써주셔갖고 케이터링 서비스를 밖에서 그 소고기 볶음밥인가요? 네. 불고기 덮밥하고 된장국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같이 담소를 나누시면서 식사를 하시고요. 또 여기 계신 분을 다 개인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식사하시면서 할까요? 지금 네, 식사를 하시면서 그 앞에 명찰을 다 다셨으니까 예, 더 하실 말 있으면 예, 더 해주셔도 되죠. 네네네. 네. 따끈한 뉴스인데, 그러니까 어제 9월 24일자 오늘 여러분 민경호 의원 페북에 들어가면 알겠지만 그 민경호 의원하고 또 최원목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그 요번에 케이스팩에 참여했던 그랜트 뉴샴이라는 분이 그 정보 분석관이에요. 그분이 이제 센터 포 스큐리 팔러스인가 뭐 이렇게 그런 약간 민간 기구지만 상당히 정보 쪽에 아주 해박한 분들이 모여 있고 바로 직전에 고위 정부 관계자도 이제 들어가 있는 그
거기에서 이제 브리핑을 했고 화상회의를 해가지고 국무부 쪽이랑 해서 이제 보고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제가 아까 어제 오늘 아침에 알아가지고 쭉 보니까 굉장히 아주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잘 요약된 보고서가 이제 그 그랜튼 뉴샴이라는 분이 올렸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조성환 교수님께서 그 중국 공산당 이야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그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여태까지 외국의 선거에 개입했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선거에 지금 개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여러 가지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알리면서 이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면, 그런데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저도 부정선거, 그러니까 뭔가 인위적 조작이 있었다고 제가 처음에 썼지만 그 말을 하고서도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제가 굉장히 엄청 고민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번영하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는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그 대한민국 공무원들 어떻게 부정선거에 가담한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엄청 고민스러웠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밝혀짐으로써 저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제가 그런 생각이 이제 그러한 의심이 이제 확신으로 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 그랜튼 뉴샴이 이제 미 국무부 쪽에 보고한 그 보고서의 핵심은 중공 문제를 굉장히 다뤘습니다. 그래서 중공이 그동안 이 외국의 선거에 개입했고 머니플레이션 했고, 그 다음에 한국의 경우에는 저도 지난번 케이스팩에서 발표했지만 민주연구원장이었던 양정철이 작년에 중국 공산당에 가서 그 협약을 맺었어요. 근데 사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뭐 아무리 컬러가 좀 레프트라도 그 좌측이라도 그 집권 여당의 그 정책 싱크탱크 원장이 가서 이 전체주의 국가 중국 공산당과 협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사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또 텐센트를 방문했어요. 그 텐센트는 잘 알다시피 가장 큰 중국의 인터넷 기업이고 데이터를 만드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민주당은 선거 직후에 그들이 굉장히 빅데이터를 잘 다뤄서 선거에 승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 다음 날 중앙일보라든가 몇 개 신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선거 전에 민심을 잘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이긴 거다는 데이터를 보고, 근데 그 데이터를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개인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내가 개인이 어떤 거리에서, 내가 예를 들어 송파구 여기가 무슨 동이었죠? 이 지역에서 내가 보통 인터넷 내 카드로 뭐 소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찍혀요. 통신사는 내가 여기서 뭐 5,000원짜리 커피 사 먹었다는 게 실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만약에 넘겨줬다면, 물론 그 개인을 비식별하는 거로 넘겨줬다 할지라도 2020년 4월달 수준의 우리나라의 데이터법은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비식별 정보라도 그게 모아지면 누군지 알려지거든요. 비식별 정보를 다 모으면 이 사람의 특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3자한테 그걸 줄 때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KT나 SKT가 뭐 줬다면 동의받은 적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정보통신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꽤 농후합니다. 그런 것이 문제점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양정철이 그 다음 날에 이근영이죠. 이근영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한 선거 전문가고 빅데이터 전문가예요. 그 사람이 페북에 올린 글에는 선거가 자기네 이측한 대로 됐다. 즉 지역에서 163석을 얻으려고 했는데 163석이 됐다. 이걸 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 경기도, 서울 그 광역별로 자기네가 얻으려고 했는데 목표치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로 같았어요. 총합은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보정값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보정값이, 그래서 이 보정값이 도대체 왜 필요하죠? 보정값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그냥 이거 민심을 그냥 이렇게 에스티메이션 한 건데, 그래서 지금의 의심, 많은 그 분석가들의 의심은 그 보정값이 민심을 대충 읽고, 근데 목표치가 있으니까 목표치에 맞게 하기 위해서 머니플레이션 하는데, 조작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는 그런 의심이 있고, 거기에 뭔가 국내가 아니라 외국의 도움을 받았다면 중국인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일련의 선상에서 지금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1월 3일 대통령 선거인데 핵심이 지금 우리랑 비슷한 그 우편 투표예요. 우편 투표는
우리의 부재자 투표는 그냥 어디 장소에 가서 하는데 미국의 부재자 투표는 주마다 다른데 등록을 미리 하거나 아니면 등록하지 않고 보내거나 하는데 지금 많은 몇 개의 민주당 주지사 지역에서 본인의 의사랑 상관이 없이 모든 유권자한테 당신 우편 투표하시오 하고 지금 우편 투표 용지를 보냈거나 보낼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그 투표인 명부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투표한 사람의 기준으로 보낸 건데 우리가 이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 10%, 15% 정도는 실제로 살지 않는 사람 또는 떠난 사람 또는 돌아간 사람인데 그냥 무작정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이 우편 투표가 메일인 보트가 부정의 여지가 많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그럴듯하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당일 투표로는 좀 곤란하다고 보고 지금 메일인 보트를 이 코로나 때문에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마 미국의 현재 트럼프 진영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사전 투표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유심히 볼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